5G가 잘 터지니 안 터지니 또 잘 터지지 않는데도 요금이 너무 비싸다느니 논란이 많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에서는 5G에 대해 상당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5G가 엄청난 전자파를 배출해 건강을 해친다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빨라진 다운로드 속도만큼 당신의 수명도 단축된다. 5G의 역습이란 책입니다. 스위스 베른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5G 안테나 설치 반대 시위를 벌일 정도입니다. 전자파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건강권과 유해한 5G를 피할 권리가 있다는 선택권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5G 기지국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파 노출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죠. 이게 현대과학을 향한 일부 극단적 환경단체의 공포 마케팅일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5G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지난달에 이 책을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책에서는 전자기장 개념부터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루는데요. 특히 5G에 대한 위험성을 50년 전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담배 회사들에 비유하면서 5G의 숨겨진 위험성을 고발합니다. 미국 담배산업계에서는 1950년대에 이미 담배의 간접흡연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간접흡연 개념이 없기도 했고 절대 담배 회사들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죠. 손해가 막심하니까요. 5G 통신기술 역시 그와 같은 사례다. 5G는 21세기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저자가 누구냐 봤더니 조셉 머콜라라는 의학 박사예요. 그냥 허무맹랑한 사람의 주장이면 책으로도 나오지 않았겠지만 이 사람의 말이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라고 보기에는 의학 박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허핑턴 포스트가 선정한 최고의 건강 혁신가, CNN, ABC 뉴스, CBS 워싱턴 언플러그드, 닥터 오즈 쇼 등에 출연을 했고요. 곡물 없는 다이어트, 달콤한 속임수 등의 책으로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인물이고요. 저자는 논문 500여 편을 근거로 삼아 5G를 해부한 결과물을 모았습니다. 논문의 출처도 뒤에 나오는데요. 이 근거한 논문들이 다 하버드 대학 교수, 무슨 예일대 교수, 뉴욕대 교수, 이름만 들어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할 뿐더러 어떻게 보면 제도권, 기득권층의 교수들 논문입니다. 이런 저명하신 분들이 요즘 대세라는 이 5G 글로벌 트렌드에 맞서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안 그러셔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저는 더 신뢰가 가긴 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5G인가? 좀 의문이 들지 않나요? 3G와 4G 기술이 주는 안락함을 누려온 우리는 왜 유독 5G에 반감을 드러내는가? 저자인 머콜라 박사는 5G가 기존 전자기장과는 다른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는 기하급수적인 전자기장에 노출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5G가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저자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5G의 빠른 속도는 파장 길이가 10mm보다 짧은 밀리미터 주파수에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짧은 만큼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른 속도로 전송해서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기존 주파수가 수십 센티미터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극도로 짧은 형태고요. 이처럼 빠르고 지연이 적고 초광대역이라는 밀리미터파는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극명합니다. 물리적 구조물에 쉽게 방해받기 때문인데요. 이 밀리미터파는 건물이나 나무, 사무실, 집에 있는 벽 같은 것에도 쉽게 왜곡되고 굴절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주파수가 뻗어나가는 자리에 벽 하나만 있어도 그냥 통신이 끊겨버리는 거죠. 또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으면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이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안테나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설치된 휴대전화 기지국 30만 개로는 어림도 없고 수십억 개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G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연결되려면 스몰셀 기지국을 91m마다 도시에서는 셋 내지 10가구마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스몰셀 잠깐 말씀드리면 5G 안테나가 전봇대나 가로등, 건물, 버스 정류장 꼭대기에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작기 때문에 이 중소형 5G 기지국을 스몰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만 이게 3G와 4G를 이용하기 위해 1.6km에서 3.2km마다 설치하는 27m짜리 휴대전화 기지국과는 다릅니다.
5G 네트워크 안정성을 높이려면 촘촘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지국이 수십억 개가 더 필요한 상태고 5G 기지국 크기도 작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 집 외부나 집 근처에 5G 기지국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직장이나 교육기관 역시 스몰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고 특히나 도시 지역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도 결국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5G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현재 전자파에 민감한 전자파 과민증 환자들은요. 이들은 전자기장에 노출되면 두통이나 불면증, 피로감, 심박을 불편하게 느끼는 심계항진증 등을 호소합니다. 이런 전자파 과민증으로 집계된 환자는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대요. 그러면 97%의 사람들은 전자기장으로부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감각이라고 해서 무위험은 아니다라는 거죠. 전자기장이 주는 피해가 우리 의식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고 전자기장의 영향력이 보통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질병으로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특히 뇌암은 잠복기가 최소 10년이라고 말합니다. 즉 4G의 전자기장이 산속에 흐르는 계곡이라면 5G는 광대한 바다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책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면 각각의 스몰셀에는 안테나 포트 100개가 넉넉하게 들어간다. 현재 4G 휴대전화 기지국에 12개의 안테나가 달린 것과 대조적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안테나와 기지국에서 오는 새로운 신호가 이미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전자기장 그물망에 더해진다는 것. 5G는 지금 존재하는 무선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추가될 뿐이라는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미생물, 곤충, 동물, 식물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미치는 장기간의 영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주파수가 만들어내는 기하급수적인 전자기장 노출을 경험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전자기파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이 5G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5G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무선 안전 지침은 전자파가 인체나 생물학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자파 인체 안전 지침을 근거로 해서 휴대전화는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저자인 머콜라 박사는 이 전자파 인체 안전 지침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 맞서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는 특수인체 모형, 즉 SAM이라는 걸 이용해서 휴대전화가 방출하는 방사선 안전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SAM은 큰 액체 충진 플라스틱 인체 두상 모델로 뇌 조직의 전자파 인체 흡수율을 측정하는데요. 우선 전자기장은 열이 아니라 주로 세포 수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몸에 상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전자파 인체 흡수율 측정 가지고는 전자기장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를 근거로 해서 괜찮다고 주장하는 전자파 인체 흡수율조차 문제점이 많다는 건데요. 이 흡수율을 측정하는 샘플, 즉 모집군이 키 188cm에 몸무게 91kg인 사람을 모델로 했습니다. 188cm면 평균 미국인의 키보다도 크고요. 또 여성과 어린이를 생각하면 지나치게 맞지 않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188에 91인 사람이 휴대전화 한 대에서 받아들이는 흡수율과 1m도 안 되는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흡수율은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파 인체 흡수율 값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사용 패턴 및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 도시가 아닌 지방에 있거나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엘리베이터나 지하 같은 곳에 있으면 휴대전화는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무선 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특정 상황에서 전자파 인체 흡수율은 보고된 값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또 문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지침은 단기간의 노출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 전자기장이 일으키는 질병이나 특히 뇌암은 자라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죠. 즉 휴대전화가 안전하다는 전자파 인체 흡수율은 휴대전화가 발산하는 전자기장이 일으키는 실제 생물학적 피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열 효과의 강도를 보여주는 기준일 뿐인 거죠. 자, 주목하실 게 또 있습니다. 위험한 건 5G뿐만이 아닙니다. 전자기장이 미치는 발생원에는 전기 난로, 헤어드라이어, 변압기, 에어컨, 냉장고, TV, 컴퓨터와 노트북, LED 전 등 휴대전화 충전기, 스마트 가전제품, 무선 인터넷 등이 작동할 때라고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기지국은 불량전기를 상당량 생산하는 공급원이라는데요. 의사이자 역학자이며 불량전기라는 책을 쓴 샘 밀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휴대전화 기지국은 불량 전기를 톤 단위로 생성한다. 수많은 학교 캠퍼스에 휴대전화 기지국이 세워졌다. 이것은 아이들을 전자파 장애나 불량 전기 속에 푹 담그는 행동이다. 저자인 머콜러 박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저명한 교수들의 논문 500여 편을 근거로 해서 현대의 급속도로 증가하는 수면장애, 우울증부터 각종 심장질환, 알츠하이머, 그리고 암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생물학적 기전을 밝히면서 5G와 우리 몸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실제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 곳곳에서는 시민단체,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국가가 5G에 저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5G가 계속 설치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위험성을 내포한 5G에 관한 우려가 왜 공론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머콜러 박사는 기업들이 우리의 건강 대신 자신들의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이 이야기는 담배의 역사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무선 산업계처럼 담배 산업계도 담배가 생물학적 손상을 일으키고 건강에 위험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넘쳐났지만 침묵과 부정이라는 정책 뒤에 숨어 있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동통신사는 5G가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공공재다 라고 광고를 하지만 연결성과 연결성을 이용할 장비를 갖춘 제품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하려는 계략일 뿐이라면서 이 5G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또 5G 스몰셀을 설치함으로써 이동통신사는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는데요. 이 telecompowergrab.org에서는 무선 사회 기반 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면 이동통신사가 전선을 설치하지 않아도 통신 신호를 주택과 아파트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안전한 통신 이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통신사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5G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사업입니다. 다만 인류의 이익이 아니라 무선 사업계의 사활이 걸려있을 뿐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문제가 충분히 많이 나왔지만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또 있어요. 5G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저궤도 위성입니다. 밀리미터파는 습기와 비에 흡수되고 또 건물도 통과하지 못해서 멀리 뻗어나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도시와 지방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사용자들의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위성이 필요한데 당연히 이것도 위성 한두 개로는 어림도 없고요. 스페이스X, 보잉 등의 기업이 쏘아올린 위성이 최대 5만 개가 필요하고요. 이 위성들은 결국 지구 전체를 밀리미터파 방사선으로 뒤덮을 것입니다. 위성이 일단 쏘아올려지면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세계로 보내는 와이파이에 반대하는 국제연합이 있습니다. 세계 우주방사선 배치 반대연합. 여기서 의학단체에 보낸 공개 편지에 따르면 이 국제연합 소속의 과학자들이 지구를 마이크로파 방사선으로 가득 채우는 이 위성들을 인권침해라고 비판을 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주에서 보내는 마이크로파 방사선은 개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개개인이 회피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지구를 무선 주파수 방사선으로 침수시키겠다는 위협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저자인 머콜러 박사가 지적하는 5G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안전성 검사의 부재로 귀결되는데요. 일단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장기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5G 안테나는 시민의 동의 없이 전자파를 뿌립니다. 현 상황에서 전면 중단은 불가능한 일이더라도 최소한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는 5G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의학기술이 좋아지고 세상은 풍족해지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암에 걸리고 소아마비가 늘어나고 건강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알 수 없는 희귀병에 걸리는 것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호라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머콜러 박사가 5G 논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과학적 토론의 시간이 펼쳐져야 할 텐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아직 열띤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네요. 책에서 저자는요, 종종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두고 집에서만큼은 와이파이를 다 끄고 유선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24시간 함께하는 스마트폰, 노트북과 거리를 두라고도 당부하고요. 적어도 치열한 그 논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요. 제가 너무 이렇게 겉만 드렸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또 전자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한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건강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자고요. 네,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직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이 5G는 밀리미터 주파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위험에서는 조금은 다행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항상 논란이 되는 게 통신사들이 뭐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진짜 5G는 아니라는 소리인 거죠. 우리나라의 5G는 3.5GHz 대역을 쓰는 다른 주파수 대역이고요. 이 밀리미터파는 28GHz의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무슨 진짜 5G냐? 가짜 5G다. 진짜 5G도 아닌데 비싼 요금제로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거죠.